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강의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것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본 내용은 딥러닝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설명보다는 주로 이제 좀 처음 딥러닝을 접하시는 분들께 딥러닝이 어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좀 드리고자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홈페이지 좀 낯익으신 분들, 낯익은가요? 이 홈페이지는 엠파스라는 홈페이지고요. 한, 벌써 한 20년도 더 됐죠. 한 25년? 그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검색 엔진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지금처럼 쉽게 이렇게 인식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업계에서 이제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검색 엔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그 강사분께서 검색을 잘하는 것도 그 레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레벨이 뭐 5단계면 아주 검색을 잘하는 것이고 레벨이 0단계나 1단계면 아주 초보적일 거라는 것이죠. 물론 검색도 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레벨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검색을 어떤 우리가 따로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검색 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검색을 배워야 한다. 검색도 꽤 공부가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 지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바 로고이죠. 자바는 컴퓨터 랭귀지입니다. 그 C나 C++은 그 어떤 그 역사가 훨씬 오래되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된 지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년? 이것도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00년 지나서 좀 많이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받았던 개발 언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자바도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니라 한 25년 전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 자바 랭귀지도 상당히 어려운 언어라고 많이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자바가 어렵지만 객체 지향 언어이고 그 상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이네리턴스나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기존의 C++보다는 훨씬 더 그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언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렵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바가 C나 C++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는 포인터 연산을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포인터가 없죠. 뭐 메모리를 갖다가 그래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포인터 연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개발함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C++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훨씬 쉽고 또 버추얼 랭귀지이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베디드 환경에서 쓰기에도 상당히 용이해요. 뭐 빌드 이슈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저기 바이트 코드로 한번 컴파일이 되면은 인터프리팅은 어느 플랫폼에 가든지 간에 큰 이슈 없이 돌아가는 아주 깔끔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바도 처음에 이제 많이 확산 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새로운 기술은 항상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딥러닝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딥러닝 그러면 수학이 들어가고 어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딥러닝은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머신러닝이나 혹은 기존의 AI 알고리즘에 비하면은 이제 딥러닝을 안 쓴 알고리즘이겠죠. 훨씬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수학적인 컨셉도 수학적인 어떤 복잡도도 훨씬 낮아요, 사실. 그런데 왜 딥러닝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과거에는 어떤 AI나 머신러닝 분야가 특정 전문가들에게만 관심사였지만 딥러닝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 커지면서 거의 대중들에게 모두 이제 각인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딥러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딥러닝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초적인 것이나마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러닝은 사실 전혀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어떤 AI나 머신러닝 로직에 비해서는 훨씬 심플하고 간단하고 사실 그래서 한때는 상당히 무시를 당했던 그런 기술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을 기술적인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이제 AI라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AI라는 것은 그,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AI라는 분야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 그러니까 AI는 머신러닝을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머신러닝을 쓰는 부분이 있고 머신러닝 중에는 딥러닝을 쓰는 것도 있고 딥러닝을 안 쓰는 부분도 있는데 딥러닝을 쓰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I는 무엇일까요? AI란 것은 기계, 즉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음성인식, 뭐 그리고 이제 뭐 사진, 그리고 현상에 존재하는 사물인식, 뭐 이런 것들이 다 AI인 거죠. 자, 머신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이 아닌 알고리즘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어떤 AI 분야에 대해서는 AI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현상에 대한 규칙 패턴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려서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1, 5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10, 50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어떠한 규칙 패턴을 도출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했던 것이죠. 고민을 했고 어떤 많은 학자들이 수학적 인식, 방정식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식 방정식을 그 현상에 대입해서 규칙과 패턴을 만들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만들어서 그 이런 어떤 현상에 대입을 해봤고, 그래서 어떠한 그 식에 대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y는 10x 플러스 제로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이런 어떤 현상의 어떤 입력값과 아웃풋에 대한 연관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더라. 이런 어떤 접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떤 간단하고 그런 어떤 그 규칙이나 패턴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그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그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업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규칙과 패턴은 점점 복잡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사람이 어떤 휴리스틱하게 그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을 어떤 번뜩이는 천재적인 생각과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더 이상은 좀 쉽지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그 어프로치가 또 이것이 하나의 좀 많이 대두된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사람은 어떤 메타 방정식만을 제공을 하고요. 그 메타 방정식에서 존재하는 많은 파라미터 값들에 대한 최적화는 사실 기계가 계산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계가 이런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최적화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입력과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머신러닝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메타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메타 방정식이기 때문에 꼭 어떤 현상에 대해서 최적화된 그, 그 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아까 전장에서 1, 5 입력에 10, 50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1차 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구성하여도 우리가 그 어떤 식을 완성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머신러닝에서는 어느 정도 러프하게 2차 방정식 혹 3차 방정식으로 대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이 파라미터 값들에 대한 튜닝은 기계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음, 사람으로서는 굳이 어떤 식에 대한 어떤 그 최적화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번 요거에 대한 이제 기계가 찾은 값을 볼까요? A에 대한 건 0.02, B의 값은 9.89, 그리고 C의 값은 0.0021 이렇게 기계가 찾아줘가지고 이런 어떤 식을 우리가 완성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식에다가 이 어떤 입력을 대입했을 때는 값이 10, 50은 아닌 10, 50의 근사한 값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이 현상계에서는 정확하게 100% 퍼펙트한 식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 값에 가까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어떤 식을 찾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훌륭한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런 머신러닝 방법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 더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파란색
그 어떤 파란색 어떤 들이 하나의 데이터고 이 빨간색이 또 다른 성격을 가지는 데이터일 때 여기 직선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그을까라는 어떤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즉 직선을 이렇게 쫙 잘 긋게 되면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직선의 이 윗부분은 빨간색이고 직선의 아랫부분은 파란색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직선을 어떻게 긋느냐라는 것이 이제 SVM, 소프트 벡터 머신의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어떤 파라미터 값을 찾는 일은 이제 학습 과정을 거쳐서 기계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적용하려면 이 데이터들의 어떤 분포가 어느 정도 선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형적인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형적인 모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의 다른 어떤 군집이 있을 때 군집에 대한 어떤 형태가 어느 정도의 서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는 X축이고 요거는 Y축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형이라는 의미는 이 빨간색은 X축이 그래도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값들이 대부분이고 뭐 여기서는 전부 다 오른쪽에 많이 있고요. 파란색은 왼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Y축 값을 봤을 때에도 빨간색은 좀 이렇게 위쪽에 많이 있고요. Y값이. 파란색은 좀 아래쪽에 많이 있어요. 이런 어떤 좀 현상계의 데이터가 어떤 이 선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SVM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파란색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기는 2차원이잖아요. 만일 이렇게 이 모양이 이제 비선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X, Y 2차원의 형태를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늘려서 이것을 선형적인 관계로서 보여지게끔 일단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디멘전을 넓힌다고 하는데요. 근데 디멘전을 넓히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예, 이제 시계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디멘전을 갖다가 낮춰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자, 지금 제가 S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다브스트 같은 경우는 SVM하고 비슷한데 이 클래시파이어가 여러 개예요. 그러나 이제 각 개별적인 클래시파이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weak classifier라고 하는데요. 이제 좀 어떤 결과에 대한 개런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weak classifier를 여러 개 혼합시켜서 하나의 전체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eak classifier가 총 3개죠. 하나는 가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하나는 세로로 나눠지는 거, 또 하나는 또 세로로 나눠지는 거. 이 3개를 적용했더니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비선형적인 데이터 분포도 이렇게 카테고라이션이 가능했죠. 사실 아다부스트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 업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존 이제 그 트레디셔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은 다 클래시파이어를 아다브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좀 비선형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선형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변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게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2차원적인 형태였다면 이 차원을 뭐 한 3차원을 높였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차원을 높인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차원을 높인다는 거는 얘가 이제 Z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X, Y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Z좌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Z좌표가 이 빨간 것과 여기 초록색인가요? 초록색들 점들 간에 Z좌표가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이긴 한데요. 그 메타 반영식이 뉴럴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 형태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수백만 개, 물론 뭐, 뭐 수천 개나 수백 개 정도일 수도 있지만 보통 한 수백만 개 이상을 그 파라미터 값들이 있고 그 값을 다 도출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입력값이 1 오고 아웃풋이 15시가 같은 이런 단순한 형태는 굳이 뉴럴 네트워크를 쓸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식의 복잡도가 높다 보니까 그 현상계의 데이터가 비선형일 경우에도 데이터 분포가 비선형일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요 중간에 있는 것이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히든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비선형적인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도 그 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그 히든 레이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딥러닝에서는 어떻게 최적의 파라미터 값들을 도출하는가? 이 파라미터를 딥러닝에서는 보통 웨이트라고 해요. 이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도출하는 과정은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파라미터의 입력 초기 값을 대입을 하고요. 파라미터의 입력 초기 값을 대입하면은 입력에 따른 그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출력 결과가 실제 현상에서 관측된 결과와 얼마만큼 다른지 그 오차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오차를 그 계산하기 위해서 오차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오차 방정식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포맷으로, 형태로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입력에 따른 출력 결과와 실제 관측된 결과 간의 그 차이를 갖다가 그냥 절대값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곱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3승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 방정식을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딥러닝에서는 이 로스 펑션을 아래와 같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만들어요. 왜 타원형으로 유도해서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곧 말씀드릴 건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제가 요거는 다음에 해놨나요? 예, 여기다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면요. 로스 펑션을 갖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게 되면 그 파라미터 웨이트죠. 웨이트 값으로 로스 펑션을 편미분했을 때 편미분은 그냥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미분을 했을 때 사실 미분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 다른 웨이트 값들은 무시하고 주어진 웨이트로만 미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웨이트의 변화에 따른 에라의 변화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미분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 웨이트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지금 웨이트 값이죠.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 에러 값이 최소가 되는 이 바닥 지점을 찾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고요. 이것이 딥러닝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근데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적용에 따른 역시 그 복잡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딥러닝에서는 그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또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여기가 이제 왼쪽에 입력이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아웃풋 뒤에서부터 그 여기를 한번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적용해서 그 계산의 어떤 편의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 딥러닝 트레이닝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알고리즘 컨셉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로스 펑션에서의 이제 그 최저값을 그 저기 최저값에 대한 웨이트 값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여기 보이는 무수히 많은 요 선들이 다 웨이트를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웨이트 값을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좀 그 많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나중에 또 혹은 조만간 또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또 강의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